문서 김은성이었습니다. KBS. KBS 1라디오 신사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동아프리카에 위치한 지부티는 영토는 작지만 지정학적인 요충지로 꼽히는 나라입니다. 지금은 예멘 후티 반군 공격으로 물동량이 많이 줄었지만 세계에서 가장 붐비 있는 항로죠. 홍해 항로의 길목에 위치하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지부티에는 미국과 프랑스, 일본 등 많은 나라들의 군사기지가 밀집해 있고요. 몇 년 전에는 중국 최초의 해외 군사기지까지 생기면서 미중 패권 경쟁의 긴장감까지 더해졌다고 합니다.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가 추방한 사람들이 지부티 미군 기지에 임시 수용되면서 미군들조차도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작지만 중요한 나라 지부티에 대한 내용 수상한 GPS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는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뉴질랜드 소식 준비하고 있습니다. 돈과 경제에 대한 교육은 실생활에서도 꼭 필요한데요. 뉴질랜드에서는 내년에 초등학교 1학년부터 금융교육을 필수 과목으로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뉴질랜드의 금융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질지 통신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5월 30일 금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항소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를 유지할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상호 관세가 무효라는 1심 법원 판결이 하루 만에 뒤집혔는데요. 백악관은 각 나라와의 관세 협상엔 영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대에 한 달 뒤 외국인 학생 등록을 다시 차단하겠다고 예고했지만 법원이 곧바로 이를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토안보부는 22일 하버드대에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 인증 취소를 통지했다. 다음 날 법원이 제동을 걸자 28일 또다시 하버드에 해당 프로그램을 취소할 예정이라고 통보했는데요. 법원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추가 조치를 내리지 말라면서 하버드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에 따라 하버드대는 법원의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기존처럼 외국인 유학생을 등록할 수 있게 됐습니다. 포르투갈 조기 총선 결과 극우 포퓰리즘 정당인 셰가가 제1야당이 됐습니다. 셰가는 몬테네그로 총리의 사회민주당이 이끄는 중도 우파 민주동맹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의석을 확보했는데요. 가디언은 이번 포르투갈 총선 결과가 수십 년간의 양당 체제를 뒤집는 전환점을 마련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네덜란드에서 판매된 글로벌 젤리 브랜드 하리보의 일부 상품에서 대마초 성분이 검출돼 전량 리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리콜 대상은 해피콜라 피츠란 이름으로 판매된 콜라병 모양의 젤리 상품인데요. 네덜란드 식품소비자보호안전청은 섭취 시 어지럼증과 같은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면서 먹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현재까지 영향을 받은 제품은 3봉지지만 예방 차원에서 전량 리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욕타임스가 아마존과 인공지능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마존은 뉴욕타임스의 콘텐츠를 자사의 AI 모델 훈련에 활용하고 AI 챗봇 알렉사에도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뉴욕타임스가 AI 모델 훈련과 관련해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뉴욕타임스는 2023년 12월 자사의 출판물 저작권이 침해당했다면서
챗GPT 개발사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한편 아마존 창업자인 베이조스가 설립한 워싱턴 포스트는 지난달 오픈AI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반전 맛집. 네, 아침에 일어나면 또 어떤 뒤집기가 이루어졌나 이걸 살펴보게 되는 게 미국인데요. 네. 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항소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불과 하루 전에 연방 국제통상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 비상경제 권한법을 근거로 그 일련의 관세 조치를 부과했는데 이게 대통령의 법적인 권한을 넘어선 위법 행위다라는 판결을 내렸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판결이 나오니까 전 세계 수입품에 대해서 10%의 기본 관세 90일 유예 후 발효 예정이던 국가별 상호 관세 조치가 무효화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가 곧바로 효력 정지를 긴급 신청했습니다. 네. 이걸 이제 항소법원이 받아들인 건데요. 그래서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해당 관세를 비롯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발효해 놓은 모든 관세 조치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확보할 수 있게 됐는데요. 네. 일단 항소법원은 다음 달 9일까지 원고 측과 정부 측의 의견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법원 판결과 별개로 행정부 차원에서 쓸 수 있는 카드가 많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국가 비상경제권한법 말고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다른 법률적 근거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가 아무리 무효화 조치가 나와도 관세 추진에는 별로 타격을 입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놓은 상황이었는데 실제로 백악관이 우리는 모든 수단 다 동원해서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강조를 하기도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항소심 절차에 대개 수개월에서 1년 이상이나 시간이 걸립니다. 미국 재판 오래 걸리잖아요. 그렇죠. 자,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에 이미 트럼프 행정부가 그 주요 국가들과 무역 협상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크니까 네. 이렇게 법원에서 무효화 조치를 내리고 이렇게 했다고 해도 별로 영향은 네, 그렇습니다. 없겠네요. 네. 그리고 항소심이 1심 판결의 효력을 중단하지 않았더라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법 조항들이 있고 미국이 지금 꼭 법률적인 것만이 아니라 다층적으로 각국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실제로 무역 협상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유럽연합도 1심 판결이 나온 직후에 다음 주로 예정된 미국과의 통상 협상은 그대로 진행하겠다라는 뜻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다른 법적 수단을 동원할 수는 있는데 이것도 쉽진 않다라는 전망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일부 법조항 이것도 법조항이기 때문에 또 시간이 네, 또 이거 필요하죠. 고치려면 수개월이 걸리고요. 적용할 수 있는 범위나 기간에도 제한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일단 트럼프 행정부는 철강과 알루미늄, 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의 근거로 썼던 무역 확장법 232조를 활용한 추가 관세를 확대할 계획인데요. 근데 이제 이것도 시행을 하려면 조사를 해야 됩니다. 이것도 기본적으로 270일 이상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이 경우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 선거 이전에 구체적 성과를 내야 되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결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에 대한 최종 판단은 연방 대법원에서 내려질 걸로 보이는데요. 백악관도 대법원이 결정을 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대법관 9명인데요. 네. 보수 성향이 6명, 진보 성향이 3명이기 때문에 보수가 우세한 구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입니다. 멈추기 위한 일시정지. 네, 미국이 가자지구 전쟁과 관련해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새로운 휴전안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종전 협상을 위해서 휴전을 해보자라는 내용인데요. 네. 새로운 휴전안에는 생존해 있는 인질 10명을 석방하고 사망한 인질 18명의 시신을 인도하는 조건으로 60일간 휴전을 한다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휴전 기간에는 이스라엘군이 최근에 장악한 가자지구 지역에서 철수를 하고요. 현재 미국과 이스라엘이 주도하고 있는 가자 인도주의 재단이 담당하고 있는 그 구호품 분배 업무를 유엔으로 넘긴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백악관은 이스라엘이 새 휴전안을 수용을 했고 하마스도 이 제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네. 하지만 이스라엘의 공식 발표는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스라엘 안에서 극우파들은 굉장히 반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스라엘 현지 매체에 따르면 하마스도 불만을 보이고 있다는 건데요. 이 이스라엘이 전쟁을 종식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마스는 주요한 요건으로 내세우는 게 전쟁의 영구적 종식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포함되지 않았으니까 좀 불만을 나타낸다는 건데 그래서 만약에 60일간 휴전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얼마든지 교전이 재개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 때문에 하마스가 난색을 보이면서 일부 변경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입니다. 고양이에게 맡긴 생선 가게. 네, 칠레 공무원들에게 공부를 맡겼다가 네. 이게 변질이 되는 일이 발생을 했는데요. 칠레에서 공무원들이 병가를 냈는데 네. 해외여행을 떠나거나 민간 기업에서 일하는 이런 비정상적인 행태를 보이다가 감사 당국에 적발이 됐습니다. 칠레 감사원이 2023년에서 2024년 사이 이 중앙지방정부 공공기관 복무 실태에 대해서 감사를 해봤는데요. 700여 개 부처와 기관에 소속된 2만 5천 명 이상의 공무원이 병가를 부정 사용한 걸 확인을 했습니다. 인원이 너무 많네요. 방대하죠. 예. 외국에서 유학을 하거나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가거나 민간 기업에서 일을 하거나 외국에서 자신의 창업 기업을 모니터한 사례 등이 포함이 되는데 그래서 감사원장이요. 이렇게 광범위하고 체계적으로 내부 시스템과 기술력을 동원해서 감사를 진행했던 적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을 정도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병가 스캔들이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지금 이 사건이 좀 불거진 이후에 며칠 새에 벌써 1,100여 명의 공무원이 사직을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예. 여기에 판사, 정부 부처의 차관복급 고위 공무원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일단 이 사람들의 해명은 이렇습니다. 병가 문제랑은 상관이 없는데 약간의 가능성 때문에 물러나겠습니다. 이렇게 해명을 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따라서 당연히 공직사회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11월에 대선이 치러지는데 집권당의 악재가 될 전망인데요. 특히 병가를 증빙해주는 서류의 69%가 공공의료 시스템인 국민건강보험기금과 관련된 기관에서 발급이 됐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더 이제 명확하게 실태가 드러나면 정부에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비위 사건으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가 됐습니다. 보리치 대통령은 연임이 금지된 칠레 헌법 규정에 따라서 내년 3월에 4년 임기를 마치는데요. 네. 지금 징계 절차를 모든 부정 사용자들은 밟아야 되고 여기에 예외는 없다라면서 부정적인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긴 한데 이 사태가 좀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게, 불법적인데 이제 관행처럼 좀 네. 굳어진 게 아닌가 뭐 이렇게도 너무 많죠. 그러니까요. 2만 5천 명 이상이라고 하니까요. 다음 키워드입니다. 시간의 바람이 분다. 네, 일본 청년들 사이에서 불고 있는 바람인데요. 네. 초단기 이직이라는 게 유행을 하면서 네. 기업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신입사원들이 타이파, 즉 시간 대비 효율을 지향하면서 현재 일자리를 일찌감치 포기하고 있다라고 니혼 게이자의 신문이 보도를 했는데요. 이 타이파라는 게 타임하고 퍼포먼스를 합친 말입니다. 같은 시간 안에 더 높은 효율을 얻는다는 의미의 신조어인데요. 네. 그러니까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뭘 하든 짧고 빠르게 끝내려는 경향인데 그러니까 2시간짜리 영화를 10분 안팎으로 요약한 동영상을 이것도 1.5배속으로 빠르게 보는 게 대표적인 하나의 행위로. 2시간씩 이렇게 네. 앉아서 그렇죠. 못 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네. 근데 이제 이런 타이파 풍조가 채용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됐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초고속으로 퇴사를 하고 있는데 네. 그 배경으로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구인난에 시달리는 기업들이 이직하는 사람들에게 임금을 올려주면서 인재를 유치하는 현상이 하나가 꼽히고 있고 시간 대비 효과를 중시하는 젊은 층의 흐름이 합해졌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회사에서 경력을 쌓으면서 성장할 기회가 있는데도 조기에 단념하는 새로운 사례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회사에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건 아닌가. 불안해지면서 다른 더 좋은 게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의문을 품는 청년들이 그래서 초단기 이직을 하고 있다는 건데 네. 실제로 2021년도 대졸 입사자의 3년 내 이직률이 34.9%였습니다. 전년보다 2.6%포인트나 상승을 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회사에 대신 사표 내주고 뒤처리해주는 퇴직 대행 서비스가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네. 4월에서 6월 사이에 퇴사자가 전체의 40%를 넘었는데요. 공채로 신입한 직원이 4월부터 대개 일본에선 근무를 시작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관행을 보면 한 3개월 만에 지금 회사를 그만둔 셈이에요. 그러네요. 그래서 왜 퇴직을 할까 좀 살펴봤더니 근무 환경과 조건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답이 가장 많았고요. 급여 수준에 만족이 안 된다. 직장 내 인간관계가 좋지 않거나 맞지 않는다 등의 이유를 내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직업을 바꾸는 게 인생의 큰 결정이었는데 요즘은 젊은 세대 사이에서 인적 자원 경쟁이 치열하니까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게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아졌다라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네. 그래서 내가 들인 시간에 상응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이걸 내가 할 가치가 없지 않나? 이렇게 젊은이들이 갈수록 느낀다는 분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은 전 직장에서 너무 짧게 일한 사람은 또 채용하길 꺼리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헤드헌터사들의 전 회사에서 근속 1년 미만의 사람은 소개하지 말아주세요라는 요청이 많이 들어온다고 회사 합니다. 입장에서는 또 그럴까 봐 그렇죠. 걱정이 또 갈 되는 수 거죠. 있으니까요. 예, 예. 그래서 이 헤드헌터 업체들은 1년 미만 근속은 장기적인 활약을 기대할 수 없다는 평가가 많아서 이직할 때 불리할 수 있으니까 커리어를 위한 기간은 3년을 기준으로 삼는 게 좋다라는 조언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3년은 다녀봐야 된다. 네. 이게 성장할 수 있는 그 기회라는 게 그렇죠. 1, 2년 안에 아유 힘들죠. 나올 수 없거든요. 네. 예. 기다리지 못한다 이런 네. 생각도 좀 드는데요. 또 그럴 만한 사정이 또 있었겠죠. 그렇죠. 젊은이들 네. 입장에서는. 다음 키워드입니다. 동전에 쓰러지는 거인. 거인이 동전 한 입에 동전. 쓰러질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요. 네. 이 거인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주상절리로 이루어진 북아일랜드의 명소 자이언트 코즈웨이입니다. 거인의 둑길이라는 그런 뜻인데요. 관광객들의 동전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어요. 그래서 영국의 자연문화유산관리재단인 내셔널 트러스트가 지금 호소문을 내놨는데요. 관광객들이 이 현무암 바위 기둥 틈에 동전을 끼우는 바람에 손상을 입고 있다. 제발 흔적을 남기지 말고 떠나달라. 자연유산이 미래 세대에도 특별하게 남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는 호소문을 내놨습니다. 네. 세계 각지에서 이 자이언트 코즈웨이를 사람들이 찾아오는데요. 이 동전을 이렇게 틈새 끼워 놓으니까 동전들이 시간이 가면서 녹이 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원래 두께의 3배로 팽창을 하게 돼서 암석에 엄청난 압력을 가하니까 암석이 부서지는 일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게 바닷가에 있으니까 동전이 금속이라서 바닷물에 부식이 됩니다. 그렇겠네요. 구리, 니켈, 산화철이 흘러나오면서 이렇게 줄무늬, 왜 색깔들이 입혀지잖아요. 철이 좀 빨갛게 입혀지기도 네, 네, 하고, 네. 그래서 얼룩이 지고 이게 된 겁니다. 예전에 그런 게 없었는데, 그래서 지금 석재 보존 전문가를 투입해서 시범 지역 10곳에서 동전을 제거하는 작업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나머지 동전들을 다 제거하는데 우리 돈으로 5,500만 원이 들 것으로 추산이 된다고 합니다. 비용이 들죠. 네, 그래서 앞으로는 동전을 남기지 말아주세요라는 안내판도 설치한다고 하는데요. 예. 이 자이언트 코즈웨이가 고대 화산 활동으로 형성된 4만여 개의 육각형 현무암 기둥이 해안선을 따라 펼쳐진 곳입니다. 굉장히 장관이에요. 아일랜드의 거인인 핀 맥쿨이 스코틀랜드에 있었던 라이벌 벤 안도너와 맞서려고 가기 위해서 이걸 지었다라는 전설이 있기 때문에 네. 거인의 둑길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지금 북아일랜드에서 가장 인기 있는 관광지 중에 한 곳이에요. 그래서 작년에만 64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다녀갔는데 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명소에 가서는 그냥 그대로 그렇죠. 보고만 오시는 네. 걸로 그렇습니다. 꼭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가 너 이름이 뭐니? 네, 일본 정부가 반짝반짝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른바 키라키라라는 이름 짓기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오. 이게 뭐냐면요. 키라키라. 네, 일본에서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전통에서 벗어나서 한 번 들으면 잊혀지지 않는 특이한 이름을 지어주는 걸 말합니다. 1980년대 이후에 좀 독창성을 추구하는 부모들 사이에서 유행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네. 그래서 애니메이션 캐릭터, 글로벌 브랜드, 영어 단어에서 영감을 받은 특이한 자녀 이름들이 많아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포켓몬스터의 캐릭터인 피카츄라고 아이 이름을 짓는다거나 원피스 주인공 루피 이름을 지어주고 네. 나이키 같은 상표명, 푸딩, 또 여자아이는 러블리, 키티 엘사, 남자아이는 프린스 이런 이름을 등록을 한 적도 있다고 하는데요. 별명으로는 할 네. 법한데 진짜 그런데 이름을 진짜 이름으로요. 피카츄라고 네. 박피카츄 네, 네. 예를 들면 뭐 이런 그렇죠. 식으로. 왜냐하면 일본의 언어
언어적 특성도 한몫을 했기 때문인데 일본이 한자, 히라가나, 가타카나 이렇게 세 가지 문자를 사용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 중에서 한자는 하나의 글자에 여러 가지 발음이 부여됩니다. 그래서 해석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언어적인 유연성이 독특한 이름을 만들 수 있는 여지를 넓혔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피카츄처럼 들리기를 원하면 비슷한 소리를 가진 한자를 조합해서 이름을 짓는 식입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만들어진 이름의 한자 발음이 일반적인 발음 방식과는 다르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병원에 가거나 학교에 갔을 때 한자만 보고는 아이의 이름을 제대로 읽을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정부가 나섰어요. 그래서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한자 발음을 공식적으로 인정된 범위로 제한한다는 방침을 26일부터 시행하기 시작했는데요. 네. 그래서 앞으로 지방 정부들이 기존 관리에서 명백하게 벗어난 발음을 선택한 부모에게는 이 의도를 설명해라 이렇게 요구를 할 수 있고요. 필요하면 새 이름으로 수정하세요라는 것도 요구를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또 반사회적 뭐 히틀러 이런 거 지어주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네. 예. 그리고 아이의 장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이름은 등록을 거부할 수도 있게 됐는데요. 네. 일본 내 반응은 엇갈린답니다. 일단 특이한 이름 지어주는 게 개인주의의 표현이 아니냐. 자녀는 국가의 소유물이 아니라 부모의 아이인데 국가가 막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반대 의견도 있는데 대부분은 이름이 특이한 아이들은 은행 업무나 공식 업무를 볼 때 문제를 겪을 수도 있다. 그렇죠. 그리고 아이들이 괴롭힘을 당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좀 반기는 반응이 더 많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일본만 이러느냐? 이렇진 않거든요. 개인주의가 확산되면서 독특한 이름을 짓는 경향이 강해지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네. 머스크 CEO도 2020년에 태어난 아들 이름을 로마 숫자랑 라틴어와 그리스 문자에 주로 사용되는 이중 모음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X, 애쉬, A12인데 이걸 봐서는 잘 읽기가 어려운 그런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냥 이 아이를 X라고만 부르기도 하거든요. 결국은 이렇게 부를 거라서 어렵게 좀 지었는데 그래서 미국이 주마다 규정을 좀 강화하고 있어서 26개의 영어 알파벳만 캘리포니아주는 허용을 하고 있고 네. 독일은 아동복지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으면 이름을 허용하지 않고요. 뉴질랜드는 아이 이름에 킹, 프린스 이런 직함을 이름으로 쓰는 걸 아예 금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아이의 의견을 물어본 그렇죠.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아이가 싫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평범하게 짓는 네, 게 네. 좋겠다 이런 생각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 본조비의 노래입니다. You give love a bad name. 함께 듣겠습니다. Shot to the heart, and you're too late, darling. You give love a bad name.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1대 대선 사전투표 둘째 날인 오늘 오전 11시 현재 투표율이 24.55%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22년 20대 대선의 사전투표 동시간대 누적 투표율과 비교해 1.19%포인트 높은 수치입니다. 경찰이 사전투표 사무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제21대 대선 사전투표 첫째 날인 어제 오전 배우자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대리투표를 한 후 자신의 신원으로 투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국세 수입이 48조 9천억 원을 기록하며 지난해 같은 달보다 8조 2천억 원 더 거쳤습니다. 올해 초부터 지난달까지 누적 세수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조 6천억 원 더 거쳤습니다. 하지만 올해 예산 대비 징수율은 최근 5년 평균보다 다소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산업 생산 소비 투자 모두 한 달 전보다 줄었습니다. 통계청은 산업 생산이 0.8%, 소비는 0.9%, 투자는 0.4% 줄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세 부문 모두 감소하는 트리플 감소는 1월 이후 석 달 만입니다. 태국, 타이완 등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찾는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이 다시 확산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여름철 유행을 앞두고 노약자 등 고위험군에 백신 예방접종을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입니다. 오늘은 뉴질랜드 오클랜드 김은대 통신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돈이나 경제에 대한 교육 살아가는데 꼭 필요할 텐데요. 뉴질랜드에서 금융교육을 필수 과목으로 도입한다고요? 네. 많은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올바른 금융 가치관을 심어주고 싶지만은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할 겁니다. 네. 뉴질랜드 정부는 내년부터 전국 초, 중등학교에서 기초 금융 교육을 본격적으로 도입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 교육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이 일상에서 마주하는 돈의 흐름을 이해하고 스스로 판단해서 소비라든가 저축, 투자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목표입니다. 네. 에리카 스탠포드 교육부 장관은 새 교육 정책을 발표하면서 복잡한 금융 환경에서 학생들이 정보에 근거해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준비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탠포드 장관은 이는 개인의 삶은 물론이고 국가 경제 전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정부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이 현명한 소비자로 성장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나아가 투자와 금융, 사기 예방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인 생활금융 감각을 기를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구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그동안에도 금융교육 마련해달라 이런 목소리가 높았다면서요? 네. 그동안 뉴질랜드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금융교육을 정규 교육 과정에 포함해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네. 이번 교육과정 개편은 그런 목소리에 대한 응답이자 학생들이 개인적인 삶과 경제적 측면 모두에서 자기 자신이 주도권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거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네. 뉴질랜드에서는 이미 일부 학교에서 이런 수업을 진행하고 있지만은 학교마다 접근 방식과 깊이가 달라서 국가 차원의 표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교육부, 은행, 뉴질랜드 은퇴위원회 등이 협력해서 통일된 커리큘럼과 교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또 부모에게 재정적인 교육을 잘 받은 아이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학생들을 위해서도 아이들의 배경과 관계없이 평등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실에서의 금융교육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네. 자, 금융교육이라고 하면 어떤 내용을 배우게 될까요? 학년별로 배우는 내용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네. 저학년 학생들은 필요와 욕구 구분하기, 은행 계좌 만들기, 돈 벌고 쓰기, 저축의 개념 등 기본 개념을 배우고요. 네.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예산 수립이라든가 투자와 이자, 세금과 보험 등의 실무적인 내용을 배우는 식으로 단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특히 교육부는 재정교육을 담당하는 정보산하 전문기관과 손잡고 민간 교육기관이 제공하는 콘텐츠를 새 교육과정에 맞게 정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현장 교사들이 보다 일관되고 신뢰할 수 있는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네. 이 금융교육에 사용된 콘텐츠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궁금하네요. 네, 교실에서 사용될 대표적인 온라인 금융 프로그램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프로그램은 10살부터 14살 사이 어린이를 위한 것인데요. 네. 대화식 온라인 금융 교육으로 진행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30개의 자기주도 학습 모듈과 자동 채점 퀴즈를 통해서 아이들은 용돈 관리부터 직업 선택, 창업의 기본까지 돈에 대한 모든 것을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각 모듈은 약 20분씩으로 되어 있는데 구성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집중력을 잃지 않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했고 네. 또 개인 요소를 가미해서 학습 동기를 높였습니다. 예. 어릴 때부터 이렇게 금융교육 잘 받으면 좋을 것 같고요. 뉴질랜드 이 시중은행에도 어린이 금융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고요. 네네. 뉴질랜드에서는 시중은행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SB 은행의 GetWise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위한 아주 재미있는 금융 이해 프로그램입니다. 네. 교육, 인지발달, 금융 이해 전문가가 설계한 것인데 2010년부터 뉴질랜드 학교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고 매년 예약이 꽉 차 있습니다. 네. 그리고 웨스트백은행의 Manage Your Money 워크숍은 학교나 지역사회단체 또는 직장에서 효과적인 자금관리 기술을 개발하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Manage Your Money는 대화식의 무료 워크숍으로 학생들이 돈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데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또 디지털 학습 도구로는 킬코인이 가상은행 계좌를 통해서 은행 업무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 네. 청소년 대상으로는 Enable Me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콘텐츠들을 잘 찾아서 교육한다면 앞으로 진행될 정규 교육 과정과 함께 아이들의 교육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김훈대 통신원이었습니다. 넓은 지구촌의 한 지역, 장소를 중심으로 우리가 주목할 이야기 전해드리는 시간 수상한 GPS입니다. 오늘도 구정은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어디로 가볼까요? 오늘은 좀 복잡한 데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아프리카 동부인데 네. 여기에 남수단, 그다음에 지부티 이런 나라들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발단부터 설명을 하면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 남수단이라는 나라로 이제 트럼프 정부 쪽에서 불법 이민자라고 규정한 이 미등록 이민자들을 추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미국 땅에서는 8명을 내보냈는데
법원이 제동을 걸었어요. 네. 그러니까 브라이언 머피라는 연방 판사가 이게 정부가 법원 명령을 위반하고서 이민자들한테 통제하고 충분히 시간도 주지 않은 채로 추방해버렸다. 네. 그러니까 왜냐면 이 쫓아내는데 그러니까 15시간 전에 한마디로 통보받고 15시간 만에 미국에서 아예 쫓아내버리는 이런 네. 상황이었고 그것도 대부분 다 밤에 너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변호사 도움을 받을 겨를도 별로 없고 그러네요. 그리고 또 이 추방을 하려면 아무리 미등록 이민자라 하더라도 만약에 어떤 곳으로 네가 보내졌을 때 거기 가면 혹시 뭐 위협을 느낄 수도 있고 그렇죠. 뭐 그런 뭐 어떤 핍박을 일이 받을 벌어질지. 수도 있고 네. 뭐 이런 것들 그 특히 어떤 사람들은 나는 뭐 예를 들면 본국으로 송환되거나 나는 어느 나라에 가면 탄압받을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이걸 감안해 달라라고 사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네. 이런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절차적인 문제를 들었는데 그랬더니 뭐 트럼프 정부는 반발했죠. 법원이 외교적 노력을 방해하고 있다. 아마 여기서 외교적 노력이라는 거는 딴 나라를 보내기 위해서 어디로 보낼까 여러 나라들하고 협상하는 그 외교겠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일단 자기네 나라에서 탄압받을 우려가 있는 사람들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본국으로 출신국으로 보낼 수는 없으니까 네. 그럼 제3국으로 보내야 되는데 그렇게 보낼 나라를 찾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냐 이러면서 항의를 했는데 네. 이제 추방된 사람이 이제 남성 8명인데 네. 이제 국적으로 보면은 뭐 쿠바, 라오스, 멕시코, 미얀마, 베트남. 그리고 한 명은 남수단 출신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 출신국으로 가는 보내지는 거네요. 거니까 네. 뭐 제3국 추방에 해당되는 사람은 이제 7명이 되는 거죠. 네. 근데 트럼프 정부에서 이민자들을 이렇게 제3국으로 추방한 게 처음이 아니잖아요. 아니죠. 에콰도르에 한번 보냈었죠. 예, 예. 그래서 뭐 악명 높은 감옥에 이제 수감하게 예. 만들어갖고 큰 이제 문제가 됐는데 뭐 코스타리카, 파나마 이런 중미 국가들도 뭐 받겠다라고 했다 그러는데 계속해서 그 이런 나라들을 찾고 있는 거죠. 트럼프 정부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민자 추방에 제동을 건 이 브라이언 머피 판사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노골적으로 비난했다고요. 네, 그 병들고 위험한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힌 판사들을 네. 증오한다. 뭐 이런 미국은 이들을 증오한다 막 했는데 그러면서 또 이 판사를 보스턴 출신의 지방도시 판사, 아연 좀 너무 좀 유치하죠. 이거는. 예. 그리고 근데 사실 이런 일 이렇게 그 판사들 공격하는 일 뭐 계속해 왔던 거죠. 뭐 네. 트럼프랑 그 측근들이 자기네 정책, 특히 이민자들 추방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공산주의자다. 뭐 이렇게 공격을 하기도 했고요. 네, 일단은 그 남수단이 어떤 곳인지 이민자들을 이제 보내기로 한 곳인데. 이 남수단이 그 면적이 한반도 3배예요. 64만 제곱킬로미터. 예. 뭐 인구는 한 1,300만 명 좀 안 되는데 사실 뭐 최저 개발국입니다. 뭐 우리가 뭐 짐작할 수 있듯이. 네. 그러니까 이 구매력 기준 그 연간 1인당 실질 GDP가 뭐 $1,000도 안 돼요. 근데 이제 힘겨운 전쟁 끝에 수단으로부터 독립을 했죠. 독립했는데 여건이 많이 안 좋습니다. 일단 이 나라는 큰데 바다가 없는 내륙 국가예요. 근데 그 아프리카의 내륙 국가들 굉장히 뭐 남미나 아시아도 마찬가지지만 내륙 국가들이 갖는 이제 개발의 한계 이런 것들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근데 이 나라는 뭐 수단이라든가 에티오피아, 콩고민주공화국 이런 나라들이 둘러싸여 있는데 사실 그 독립한 게 2011년 이제 14년 됐네요. 네. 그러니까 세계에 지금 있는 모든 나라 중에서 가장 신생국입니다. 근데 이제 독립한 다음에도 뭐 부족 갈등이라든가 사실 부족을 기반으로 한 정확하게 말하면은 정치인들, 정책 기득권자들의 그 권력 싸움이었죠. 그래서 2013년부터 독립하고 2년 뒤부터 또 자기네들 안에서 이제 내전이 재발이 됐고 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남수단 문제 주로 나오는 건 한빛부대. 네. 이제 우리가 그래서 2013년부터 파병을 해서 이제 치안이라든가 재건 같은 거 돕고 있는데 파병 규모는 한 270명, 280명 이 정도 되는데 네. 작년 10월에 19진이 파병이 됐습니다. 이거 워낙 이제 길어지다 보니까. 그러네요. 네. 여전히 상황이 좋지 않은 거네요. 그러면. 이게 좋았다, 나빴다 그리고 또 지역에 따라 좀 차이가 있는데 올해 2월부터 또 네. 일부 지역에서 정부군하고 이제 반군 사이에 이제 충돌이 심해졌어요. 그러니까 같이 남수단 독립시키려고 싸웠던 사람들이 이제 지지
그 기반인 부족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갈라지고 서로 싸우고 그러다가 한 집단은 이제 반군이 되어버린 거죠. 지금은 자기네 정부랑 싸우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민간인 사망자가 한 70여 명 이제 그렇게 되고 뭐 의료 시설들도 피해를 입고 근데 이제 그 민간인 사망자 수로 봤을 때 이게 뭐 본격적인 내전 뭐 이렇게 보기는 힘들 수도 있지만 일단 인프라가 워낙 없는 곳에서 이제 안정이 유지되지 않다 보니까 식량 부족이나 이제 의료 서비스 부족 이런 것들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뭐 1,000만 명 가까이 됩니다. 특히 이제 이게 인권 상황이 매우 심각한 게 네. 반군들 쪽에서는 뭐 이제 뭐 성폭행이나 그다음에 이제 어린애들까지 끌고 가는 그 소년병 강제 징집 이런 거 막 하고 그래서 정부도 자기네 반대하는 정치인들 뭐 불법 체포 구금하고 또 이제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남수단 말고 지금은 이제 별개의 국가가 된 그 북쪽의 수단. 이 수단 자체도 지금 상황이 좋지 않고 좀 내전이 있어서 수단에서 남수단으로 여기도 사정 안 좋은데 한 300만 명 이상이 지금 피난을 와서 그 혼란까지 겹쳐졌어요. 네. 그래서 최근에도 유엔 인권 최고대표가 이제 성명을 내고 모두가 다 제발 민간인 보호하고 인권 개선해라. 사실 유엔도 그래서 이 나라 무기금수 조치하고 있고 국제사회가 지금 제재 계속해서 고민 중이에요. 예. 이렇게 어려운데 남수단이 미국이 추방한 사람들을 받아들이겠다 한 거는 왜일까요? 미국이 엄청나게 압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4월 5일에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소셜미디어에다가 네. 자기네 나라 출신 불법 이주자를 보내는데도 남수단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남수단 여권 소지자들, 남수단 사람들 네. 비자 취소하겠다. 근데 이게 미국에 와 있는 미등록 이주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남수단 정부 관리들이 미국 오는 것도 못하게 하겠다 관리들도요. 이런 거였어요. 2주 뒤에 남수단 부통령실이 완전 백기 들었습니다. 모든 책임을 인정한다. 이렇게 됐고 네. 그러고 나니까 미국 국무부가 이제 남수단 정부 관리들 뭐 세계은행이나 국제통화기금 IMF 이런 게 워싱턴에 있잖아요. 그거 자체가 권력인 거예요. 그래서 정기회에 참석할 수 있게 일단 남수단 정부 관리들한테 비자를 해줬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미국이 추천하는 사람들 남수단이 받아주겠다라고 했더니 5월 6일에는 이 미국의 임시보호지위 TPS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거를 남수단인들에 대해서는 뭐 규모는 얼마 안 됩니다만 이제 올해 11월까지 6개월 연장해 주겠다라고 했는데 네. 이게 트럼프 정부가 지난 3월 달에 뭐 쿠바나 하이티나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이런 데 사람들 훨씬 많이 들어와 있는 이 임시보호지위 갖고 있는 사람들 50만 명 정도 이거 취소하겠다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남수단에 대해서는 이번에 이례적으로 좀 봐준 거죠. 그리고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 남수단의 유엔 미션, 이 유엔 임무 이거 연장하는 결의에도 또 미국이 찬성표 던져주고요. 그러니까 이 힘없는 나라를 네. 뭐 압박도 하고 회유도 하고 그렇죠. 뭐 여러 가지 협상 거래를 하고 그렇게 이랬던 된 거네요. 거죠. 그래서 아프리카 쪽에 아프리카 리포트라는 매체를 보니까 미국 압박 때문에 워싱턴에 있는 남수단 대사관이 돈도 없는 나라가 50만 달러나 주고 로비스트 고용해서 미국 정부를 달랬대요. 뭐 그리고 물론 이게 비자 문제도 있지만 네. 남수단 쪽에서는 여기에 뭐 주석이라든가 우라늄, 구리, 또 리튬 이런 자원들이 있는데 네. 개발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개발도 하고 미국으로 좀 팔고 싶고. 그러니까 이번에 뭐 조건으로 딱 내세운 건 아니지만 네. 그런 계산이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IMF나 세계은행 같은 이제 국제 금융기구들 좀 도움도 받아야 되는데 그걸 좀 미국이 도와주기를 바라는 것 아니냐 이렇게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아까 8명이었는데 예. 추방된 사람들이 남수단에 가긴 갔나요? 아직 못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 있냐면 예. 이 동아프리카의 지부티라는 나라가 있어요. 사실 이번에 연방 판사가 얘기한 것도 네. 이 사람들을 미국으로 다시 데려와라 이건 아니고 네. 그 사람들이 소명할 기회는 줘야 된다. 근데 그러면 소명 어디서 하느냐? 지금 지부티에 미군 기지에 있는데 그럼 거기서라도 해라라는 게 법원의 얘기였고 네, 네. 트럼프 정부 쪽에서는 그런 거 지부티를 이민자 수용소로 만들자는 거냐.
절차 너무 오래 걸릴 거고 누군가는 그럼 법원에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거기서 뭐 군사기지 안에서 해야 되는 거. 그리고 미국과 지부티라는 나라 이 관계가 불편해질 거다 안 된다라는 게 지금 트럼프 정부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지부티에 대해서 또 그러면 알아봐야 되겠네요. 지부티라는 나라는 예, 그 동아프리카에서 이제 아라비아 반도와 마주보고 있는 지역 거기를 아프리카의 뿔이라고들 부르는데 네. 여기 있는 나라들이 뭐 에티오피아라든가 소말리아 근데 그 지부티가 바로 그 뾰족 튀어나온 뿔에 위치한 나라입니다. 네. 그러니까 작아요. 그래서 나라 이름도 지부티, 수도 이름도 지부티예요. 근데 이제 뭐 이제 남쪽으로는 에티오피아, 그다음에 또 그 밑에 에리트레아라는 작은 나라가 있어요. 뭐 그 나라랑 접해 있고 여기서 이제 북쪽으로 우리 많이 들어본 홍해, 아덴만 딱 거기 위치하고 있어요. 근데 면적은 한 2만 3천 제곱킬로미터 정도고 그다음에 인구는 100만 명. 그러니까 다민족 국가인데 거의 대부분 무슬림이고요. 네. 여기가 프랑스어와 아랍어가 공용어예요. 왜냐면 여기가 1977년에 이제 프랑스 지배에서 독립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정치적으로는 이제 1999년부터 그러니까 이스마일 고엘레라는 한 사람이 이 대통령이 장기 집권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왜 근데 지부티에 가 있나요? 이 거기 사람들이? 미군 기지가 있어요. 르모니에 캠프 르모니에라 그래가지고 네. 원래는 프랑스군이 기지로 쓰던 곳입니다. 2001년에 9.11 테러가 난 다음에 미국이 이 동아프리카 쪽 여기 테러 조직들도 추적해야 된다. 그러면서 아프리카의 뿔 합동 태스크포스라는 걸 만들었어요. 네. 그러면서 2002년부터 지부티 정부로부터 이제 빌려서 쓰고 있는데 미군은 사실 뭐 미군 전체 편제가 3개를 나눠가지고 인도태평양 사령부, 그러니까 중부 사령부 중동작전하는 다음에 뭐 유럽 사령부 그러면서 그때 아프리카 사령부라는 걸 2007년에 만들었는데 네. 이게 둘 곳을 못 찾았어요. 아프리카에서 일단 원하는 나라들도 없고 그러니까 어떤 나라들은 그거 뒀다가 반미 감정 당시엔 되게 심할 때였으니까 네. 예.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미군 입장에서도 치안 유지라든가 여러 가지 인프라 이런 거 생각해야 되고 네. 그래서 유럽 사령부가 그 독일의 스투트가르트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다가 아프리카 사령부도 일단 두고 지금 한 지붕 두 집 살림 하게 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캠프 르모니에라는 곳이 미군이 한 4천 명 정도 주둔 중인데 네. 여기가 일종의 아프리카에서 미군의 현장 사령부처럼 돼버렸어요. 뭐 예멘 그 바다 건너 예멘이라든가 네. 뭐 예멘 아프리카는 아니지만 그다음에 소말리아 이런데 뭐 해상이라든가 뭐 그 공중의 그 드론 작전이라든가 미군이나 미국 그 중앙정보국 CIA 이런데 작전할 때 네. 드론 기지 정찰 기지를 이 캠프 르모니에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아주 작은 나라 지부티에서 지금 미중 패권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예, 이건 여기 또 그걸로 어떤 또 얘기가 얘기인가요? 많이 나오는데 네. 이 지부티 위치가 네. 뭐 아까 나라는 홍해? 작지만 홍해 입구고 쪽이라고? 거기서 네. 그 홍해 따라 올라가면은 수에즈 운하 거쳐서 지중해 나오는 거고 네. 또 여기서 동남쪽으로 이게 동쪽으로 가면은 인도양입니다. 그 세계 교역에서 가장 중요한 항로잖아요. 그러네요. 지중해 그 수에즈에서 네. 홍해에서 이 아시아로 오는 거 거기 딱 길목에 이제 박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뭐 항로뿐만이 아니라 땅으로 봐도 그 주변에 수단이라든가 남수단 같은 산유국들도 있고 뭐 아주 이제 바로 국경을 접하고 있는 건 아니라 하더라도 네. 그다음에 이제 거기 바브엘 만데브라는 해협이 있어요. 이 홍해 여기 홍해 거기 바로 건너면 아라비아 반도고 특히 이제 마주보고 있는 데가 예멘인데 네. 제일 좁은 데는 이 바다 물길 너비가 30km밖에 안 된대요. 거의 뭐 예멘이랑 이제 붙어 있는 네. 셈이죠. 근데 그래서 여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미군도 또 여기 뭐 기지도 있지만 계속 임차해가면 쓰고 있는 건데 2014년에 뭐 20년 또 연장해서 지금 쓰고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 이 수도 지부티의 이제 항구 부근 그러니까 르모니에 기지에서 네. 자동차로 15분 거리래요. 거기에 중국이 2017년에 딱 항구에다가 인민해방군 기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이거 뭐 그냥 이거 간접적인 의미의 패권 경쟁이 같이 아니라 한번 직접적으로 15분 거리에 그러니까요. 미중 기지가 있는 이런 데는 세상에 없을 거예요. 근데 네. 왜냐면 중국이
해외에 만든 최초의 군사기지고 사실상 지금도 공식적으로 어쨌든 거의 인정받는 기지로는 이거 하나예요. 네. 근데 지부티의 해상 운송량 전부 다 그 항구를 이용하는데 거기다가 딱 중국이 만든 거고, 그리고 또 중국은 미국은 이게 군인들만 보내놓고 그다음에 미군에 의한 거기 현지인 성폭행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미군은 아예 그냥 캠프 밖에를 못 나가게 합니다. 딱 군사 기지로만 쓰는 건데. 그렇군요. 근데 중국은 그러지 않죠. 네. 뭐 땅 빌려서 그 병력만 보내는 게 아니라 네. 돈과 기술자들을 보내서 이제 지부티 우리는 개발 원조하는 거다. 뭐 이렇게 하고 있고 예. 그러면서 지금 중국은 우리 이거 군사 기지 아니야. 뭐 해군 이제 인민해방군 뭐 군함들 근처에 오면 이거 뭐 보급하기 위한 이제 그런 지원 시설일 뿐이야라고 하는데 미국 입장은 안 그렇죠. 그렇군요. 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들이 또 군사 기지가 있다고요. 여기에 지부티에. 뭐 프랑스도 뭐 두고 있고 그다음에 뭐 영국,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사우디아라비아 다들 100명에서 500명씩 두고 있고 네. 또 일본의 유일한 해외 군사기지도 거기 있습니다. 한 200명 정도 뭐 해적 소탕 작전이라든가 이거 네. 하는데 그러니까 이 지부티란 나라는 그렇게 해서 이 기지 빌려주고서 뭐 한 수억 달러 수준의 뭐 돈을 받아서 그 임차료로 이제 소득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예, 여기에 이제 기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 추방된 사람들 까지도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됐는데 엘살바도르처럼 되는 거 아닐까요? 근데 이게 여기 남수단은 이제 어쩔 수 없이 미국 뜻을 받아들였지만 지부티는 오히려 이 패권 경쟁이 벌어지는 요충지라는 거, 미군 기지라는 가 있다는 게 지렛대가 되고 있어서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요. 네. 지부티 정부가 네네. 미군 기지의 멋대로 미군이 그런 용도로 쓰라 그런 거 아닌데 한 거 아닌데 이민자들을 받아들인 것에 굉장히 불만을 드러내고 있고 그렇군요. 그래서 트럼프 정부도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곳으로 가게 된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좀 그게 제일 큰 문제죠. 네, 지금 뭐 생각해야죠. 8명밖에 안 되지만 네. 이 지부티라는 나라는 미국이 알겠습니다. 윽박지르기 힘들다 하더라도 네. 구정훈 국제전문기자와 수상한 GPS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다음 주 월요일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